각기 다른 목적으로 고요한 밤하늘을 날고 있는 두 항공기. 조종실에서는 긴박한 교신이 이어졌다. 짧은 교신이 끝난 뒤 조종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여객기는 이미 그들의 코앞으로 다가왔다. 잠시 후 35,000피트 상공에서 두 항공기가 충돌했다. 2002년 6월 29일 러시아 모스크바. 바시키르 공화국을 대표하는 예술, 학술 영재 52명의 아이들이 부푼 꿈에 잠겨 있었다. 국제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이들을 위해 지역 유네스코 위원회가 스페인 카탈로니아의 해변으로 떠나는 포상 수학여행을 마련한 것이었다. 아이들과 부모들은 밤새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에 도착했지만 왜인지 시작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운전기사의 어이없는 실수로 원래 가야 할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이 아닌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으로 가는 바람에 예정되었던 비행기를 놓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아이들은 모스크바에 머무르며 그 주변을 관광하는 뜻밖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틀 뒤인 7월 1일 그들을 위해 마련된 새로운 대체 항공편은 공교롭게도 그들이 처음 잘못 찾아왔던 바로 그 공항 도모데도보 공항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향하는 바시키르 항공 2937편이었다. 항공기는 1995년에 제작된 투폴레프 TU-154M 기종으로 등록번호는 RA85816이었다. 그날따라 조종석은 5명의 승무원으로 북적였다. 12,000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진 알렉산더 그로스 기장이 조종관을 잡았고 그의 옆에는 이번 비행에서 기장을 평가하는 임무를 맡은 수석 조종사 올렉 그레고리예프가 앉았다. 그리고 그들 뒤로 항법사와 항공기관사, 비번인 부조종사까지 함께 자리했다. 이 항공기에는 포상 수학여행 목적 이외에도 바르셀로나에서 건축가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 남편을 만나기 위해 탑승한 아내 스베틀라나와 두 아이들도 빈좌석을 채웠다. 그렇게 이 비행기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바르셀로나로 떠나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9명, 총 69명이 탑승했다. 밤 10시 48분, 그렇게 60명의 꿈과 희망을 실은 비행기는 마침내 이륙했다. 같은 시각 이탈리아 베르가모의 오리오 알 세리오 공항. 밤 11시 6분, 또 다른 비행기가 벨기에 브뤼셀을 향해 이륙했다. 세계적인 물류회사 DHL 소속의 보잉 757-200 화물기 611편이었다. 1990년에 제작된 이 항공기의 등록번호는 A9C-DHL. 조종석에는 47세의 영국인 기장 폴 필립스와 34세의 캐나다인 부기장 브렌트 캄피온이 단 2명만이 타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수천 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 조종사들이었다. 그렇게 독일 남부의 상공에는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두 대의 비행기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러시아 여객기 2937편의 기내는 스페인에서의 휴가를 앞둔 아이들, 그리고 그리운 가족을 만나러 가는 이들의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같은 시각 DHL 611편의 조종석은 벨기에 브뤼셀로 향하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고요하고 일상적인 비행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시각 스위스 취리히의 스카이 가이드 관제소에서는 베테랑 관제사 피터 닐슨이 2개의 다른 관제석을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밤 11시 34분, 두 비행기의 조종실에 갑자기 날카로운 기계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항공기 자동 충돌 방지 시스템 TCAS의 첫 번째 접근 경고였다. 7초 뒤 뒤늦게 두 비행기의 위험을 인지한 관제사 피터 닐슨은 러시아 여객기에 다급하게 하강을 지시했다. 조종실에는 더 강력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닌 직접적인 회피 명령이었다. 러시아 여객기의 TCAS에서는 상승하라는 음성 경고가, DHL 화물기에서는 하강하라는 음성 경고가 울렸다. 러시아 조종사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기계의 경고와 인간의 지시가 충돌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은 결국 조종관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기내에 있던 승객들도 급격한 기체의 움직임을 느끼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잠시 후 러시아 여객기의 조종사가 왼쪽 창밖을 보며 절규했다.
어둠이 깔려있는 하늘 속에서 거대한 비행기의 불빛이 눈앞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2002년 7월 1일 밤 11시 35분 고도 34,890피트 상공에서 DHL 화물기의 거대한 수직꼬리 날개가 러시아 여객기의 동체 중앙부에 그대로 충돌했다. 끔찍한 충격과 함께 러시아 여객기는 공중에서 4조각으로 분해되기 시작했고 꼬리 날개의 80%를 잃어버린 DHL 화물기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나선형으로 돌며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추락했다. 그 시각 지상에 있던 한 목격자는 밤하늘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다. 마치 하늘에서 불타는 비가 내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사고 다음 날인 2002년 7월 2일 독일 남부 위버링겐 인근 밤새 하늘을 수놓았던 불타는 잔해들은 고요한 아침 햇살 아래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다. 러시아 여객기는 공중에서 분해되어 동체 앞부분은 브라인 로이테 마을 과수원에 떨어졌다. 거대한 왼쪽 날개는 그곳에서 약 1.8km 떨어진 오잉겐 마을의 주택가 정원에서 발견되었다. 한편 DHL 화물기의 잔해는 그 지점들로부터 약 8km 떨어진 타이저스드로프 마을 인근 숲속에서 발견되었다. 날이 밝자마자 시작된 구조 및 수색 작업 현장은 그야말로 지옥의 풍경이었다. 사방에 흩어진 비행기의 파편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견되는 희생자들의 시신. 71명,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던 한 남자.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는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사고 현장인 독일로 향했다. 7월 2일 경찰의 통제선을 넘어 처참한 사고 현장으로 뛰어들어간 그는 이성을 잃은 채 가족들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수많은 희생자들 속에서 그의 눈에 무언가 익숙한 것이 들어왔다. 진흙 속에 박혀있는 끊어진 진주 목걸이였다. 목걸이가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숲속, 그는 마침내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 다른 시신들과는 달리 그의 딸은 마치 잠이 든 것처럼 온전한 모습이었다. 남자는 싸늘하게 식은 딸을 품에 안고 초점 없는 눈으로 통제선을 뚫고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끊어진 진주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사고 열흘 뒤인 7월 11일 희생자들의 시신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공식 추도식이 열렸다. 사고 현장에는 유가족들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하늘을 가득 메웠다. 추모 현장에는 사고 당시 관제를 책임졌던 스카이 가이드의 임원들도 참석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아내와 아들 그리고 딸까지 온 가족을 잃은 한 남자의 초췌한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다. 사고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뉴스에서는 연일 사고의 원인을 추측하는 보도가 쏟아졌다. 러시아 조종사의 실수인가? DHL 조종사의 과실인가? 아니면 관제 시스템의 문제인가? 이 비극적인 충돌의 진실은 사고 현장 곳곳에 흩어진 잔해들 속에 숨겨져 있었다. 독일 조사관들은 이 모든 잔해들을 회수하여 프리드리히 샤펜 공항에 경납고로 옮겼고 두 항공기의 잔해를 면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유일한 열쇠, 블랙박스. 독일 연방 항공사고 조사국의 조사관들은 추락 현장에서 필사적으로 블랙박스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리고 마침내 두 항공기의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를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날 밤 사고 당시의 상황들이 서서히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스위스 취리히의 스카이 가이드 관제센터. 그곳에는 단 한 명의 항공관제사 피터 닐슨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는 두 관제석을 홀로 책임지고 있었다. 동료 관제사는 규정을 어긴 채 휴식을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이것은 비교적 비행이 적은 저녁 시간에 한 사람이 휴식을 취하러 가는 그들만의 잘못된 관행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 11시경 관제소는 주요 시스템의 대규모 유지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그로 인해 주 레이더 시스템은 꺼져 있었고 비행기들의 충돌 위험을 시각적으로 경고해주는 단기 충돌 경보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통신선마저 먹통이 되어 인근 독일 관제소와의 비상 연락도 불가능했다. 피터 닐슨은 이러한 상황에서 낡은 예비 시스템에 의지한 채 두 개의 다른 관제석을 오가며 홀로 항공기들을 관제하고 있었다. 그의 신경은 충돌 경로에 있던 두 항공기가 아닌
예정에 없이 인근 공항으로 착륙을 요청해 오던 다른 여객기에 쏠려 있었다. 밤 11시 34분 42초 두 항공기의 조종실에 티켓스의 첫 번째 접근 경고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36,000피트 상공에서 서로 같은 고도로 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7초 뒤, 그제서야 뒤늦게 두 비행기의 위험을 인지한 닐슨은 러시아 여객기에 다급하게 하강을 지시했다. 하지만 바로 그 직후 두 항공기의 티켓스는 관제사의 지시와는 정반대인 회피 명령을 내렸다. DHL 조종사들은 훈련받은 대로 즉시 티켓스의 지시를 따랐다. 하지만 러시아 여객기의 조종석은 깊은 혼란에 빠졌다. 응답 없는 러시아 여객기에 닐슨은 다시 한번 하강을 지시했다. 결국 러시아 조종사들은 관제사의 지시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를 보고했다. 하지만 다른 여객기에 정신이 팔려있던 닐슨은 이 중요한 보고를 듣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두 비행기가 안전하게 분리되고 있다고 착각했고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 그 결과 상승했어야 할 비행기와 하강해야 했던 비행기가 모두 같은 고도인 35,000피트를 향해 필사적으로 고도를 낮추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사고로부터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온 가족을 잃은 남자 비탈리 칼로예프의 시간은 2002년 7월 1일에 멈춰 있었다. 스페인에서의 건축가 일도 그만둔 채 그는 매일같이 아내와 두 아이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의 머릿속에서 왜라는 질문은 점차 누구 때문에? 라는 분노로 바뀌어갔다. 그는 사과 한마디 없는 관제사에게 복수가 아닌 정의로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믿었다. 2004년 2월 24일 남자는 마침내 스위스 취리히 외곽에 있는 피터 닐슨의 집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피터 닐슨이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날의 진실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닐슨은 그를 밀치며 문을 닫으려 했다. 그 순간 비탈리 칼로예프는 이성을 잃고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닐슨에게로 향했다. 피터 닐슨은 자신의 집 앞 현관에서 세 아이와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 피터 닐슨을 살해한 비탈리 칼로예프는 체포된 후 정신상태를 감정하기 위해 먼저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 2005년 10월 26일 스위스 법원은 그에게 고의적 살인 혐의로 8년형을 선고했다. 2007년 11월 법원은 그의 범행이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닌 끔찍한 고통 속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그를 조기 석방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향 러시아로 돌아간 그는 복수를 행한 영웅으로 대우받기도 했다. 사고의 또 다른 축이었던 스카이 가이드는 마침내 회사의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법원은 스카이 가이드가 수년간 야간 1인 관제라는 위험한 관행을 묵인해온 점을 지적하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던 직원 8명 중 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뼈아픈 교훈을 통해 스카이 가이드는 안전불감증에 빠졌던 과거를 뒤로하고 인력 운용과 관제 시스템, 안전 문화를 모두 뜯어고치는 조직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사고 이후 2003년 11월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티켓스의 지시가 관제사의 지시보다 최우선이다라는 국제 규정을 확립했다. 다시는 기계와 사람 사이에서 조종사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운 것이다. 오늘날 독일 위버링겐 사고 현장 근처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특별한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그것은 칼로예프가 딸을 찾게 해주었던 끊어진 진주 목걸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 비극적으로 흩어진 71개의 진주알들은 하늘의 별이 된 71명의 희생자들을 대신해 이곳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